예, 경주포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0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후 6시 10분입니다. 오후 6시 10분에 녹화로 진행하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경주포커스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이 사진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화제가 됐. 요 근래 이분이 뉴스가 맨날 중심이 되는데요. 야당의 고발을 사주해서 그런 혐의를, 그런 의혹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 오늘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한 지 6개월 만에 장모, 배우자, 이어서 본인까지도 피해자 신분으로 전락한 건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 4개 혐의 일단 적용을 해서 입건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검찰이 손중성 자기가 수족처럼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인데 만약에 이 양반이 서고 그래서 야당이 넘어가고, 지금 야당에서는 다 정점식 의원이라든가 당시 법률지원단장 또 그리고 변호사에게까지 건네간 것은 이제 확인이 됐고,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는데, 이 범죄가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로 드러나면, 만약 손준성이가 작성한 게 드러나면 오늘 국민의힘 국민 면접에서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여러 가지 개연성이 범죄정보정책관이 수사정보정책관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삼직 의심이라고 보면, 이건 파장에 따라 물론 본인은 그 증거들을 다 꼬리 자르기로 증거들을 없애고 했겠지만, 사실은 단순히 이게 도의적 책임 이를 책임질 일이 아니고 사법적 책임, 그리고 대통령직 후보에서도 당연히 사퇴해야 될 만큼 중대 범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경주 포커스 뉴스 이제 뉴스 하나씩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소식부터 정리를 할 텐데요. 모처럼 우리 경주에 지금 9월달 들어와서 평균 8명 이상 계속 발생을 했는데, 오늘은 4명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 4명 숫자로 이렇게 줄어든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숫자로. 그래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확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추이들은 또 한 군데에서 더 나오면 얼마든지 더 나올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9월달 들어왔어도 사실은 평균 8명 정도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오늘 4명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경주시 누적으로 939명째이고, 9월 들어서는 79명째입니다. 79명째이고요. 936번, 939번, 이 2명은 경북 검작에 있는 목욕탕발 확진자, 또 1명은 외동읍 목욕탕발 감염자, 또 1명은 농협 공판장 관련해서 확진자인데, 그러고 보면 4명 중에 3명이 어쨌든 목욕탕 관련이 있고요. 이 목욕탕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7월 말에 자가격리 당한 이후에 날짜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짜 좀 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더 안 간 게 정말 잘했다. 갔었으면 저도 계속적으로 또 코 찔리러 다녀야 되고 이럴 뻔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것만 해도 크게 다행이다, 이런 싶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우리 경주에서 검체받으신 분이 1768명, 23만 1509명, 거의 경주시 인구수만큼 이제 진단검사를 받은 게 됩니다. 누적으로 보면. 어제 밀접 접촉자로 격리되신 분이 102명 증가하면서 격리 중이신 분이 792명, 누적 7744명, 지금 자가격리되어 계신 분이 엄청 많습니다. 792명이나 되고요. 밑에 표는 백신 접종 현안인데, 1차 접종 어제 1890명 받으면서 경주 시민의 이제 1차 접종은 60%가 넘었습니다. 62.2%. 접종 완료자 어제 1338명 증가하면서 99,706명. 이렇게 내일 되면 10만 명이 돌파하겠네요. 이제 접종 완료되신 분들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경주 포커스가 한 달에 한 번씩 2번째 금요일 날 전해드리는 스피치 전문가 김대성 원장의 말잘하기 비법, 벌써 7번째, 원래 2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월달부터 시작을 했나요? 7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그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10분 조금 넘는 시간인데요.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지난달 주제도 좀 우리가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김대성 원장의 설명인데요.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9월 10일이고요. 김대성 원장의 말 잘하기 비법, 오늘 총 합쳐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 이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옆에 김대성 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죠? 경주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대성 스피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즈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합니다. 지난 시간에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가 가진 어떤 특징 때문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서 잘 듣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 2번째 시간인데요. 또 다른 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 2번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보다는 지난달에 첫 번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듣기를 할 때 고리 연결하기 듣기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잘 좀 활용을 하셨는지,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번 달에는 듣기를 방해하는 2번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뭐든지 하십시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즘 그 하늘이 너무 청명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예. 참 좋아요. 가을 장마 끝나고 이제 좋습니다. 그렇죠. 예. 가을 하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은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띠여서 아무래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른 건 못해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제가 말이니까 저도 지금 말띠니까 살이 찌고 있고, 무엇보다 맑은 하늘, 높고 맑은 하늘이 가을하면 제일 먼저 연상을 하죠. 제 경우에는. 그렇죠, 그죠. 예. 가을 이르면은 높고 맑은 가을 하늘. 그리고 그렇죠. 입맛도 땡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살이 찐다. 그죠. 그만큼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풍성하고, 그래서 마음도 풍요롭고, 대표님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또 어떤 분들은 가을 이러면은 왠지 뭔가 분위기를 좀 잡고 싶고, 그래서 이 오버깃을 이렇게 탁 올리고 왠지 낙엽이 떨어지는 거리를 한번 걸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멋있는 남자라 해야지 뭐. 또 어떤 분들은 가을이 되면 가을 탄다라는 이야기를 그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유난히 외로움, 또 고독, 쓸쓸함,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이처럼 똑같은 가을인데 그 가을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요인이 우리가 듣기를 잘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생김새가 모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모두 다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다른 생각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그것을 따져보면은 우리 각자들은 이 세상을 받아들일 때 자기만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창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만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창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럼 과연 누구의 창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이거 어려운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그 사람의 생각을 말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상대방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예. 이런 걸 쉽게 얘기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건 이론일 뿐.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떨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예. 또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와 생각이 같으면 우리는 맞다라고 받아들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른 건데 틀리다. 뭐 틀렸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 인간의 아주 의리 뭐 이런 기본적인 본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예. 틀리다 이러면은 뭔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내 생각과 같아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언쟁을 하게 된다라든지 예. 어떤 오해나 반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걸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흔히들 보면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서 살고 있으면은 우리 모두는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예.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죠. 예, 예. 그러하기 때문에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다.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받아들이는 창이 있고 그 창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 또 예. 각자의 모습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같은 세상에서 사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허.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나와 조금 다르다 하면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오로지 이해할 목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 이야기를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같은 걸 보더라도 나와 상대방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걸 보았지만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그렇죠. 상대방이 보았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또 같이 보았다 하더라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 경험치가 다르고 특히 그렇죠. 사람 그렇기 배경이 때문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각자 자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한 곳에서 모여서 살아갈 뿐이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세상을 보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또 추상적이잖아. 그죠?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자라고 해서 갖기가 힘들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나마 상대방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방법. 예. 반드시 세 가지는 듣자. 어떤 거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상대방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무엇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무엇을 다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이 무엇을만 듣고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러면 그 무엇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랑 같으면 맞지 이러면서 내 말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무엇이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과 다르면 에이 그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또 반박하는 제 말이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무엇을 듣고 아무리 나의 생각과 같거나 다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참아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를 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라면은 상대방은 왜 지금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예. 그러면은 흔히들 우리가 들어보니 일리 있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렇죠. 바로 그 순간은 나와 생각이 좀 다르지만 상대방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일리 있다라고 이야기 수긍하게 되고. 예. 들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왜 상대방은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는가? 예. 이것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같다고 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세 번째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하기를 그리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듣게 되면 웬만큼 나와 다른 생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알겠어.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알겠어는 나도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공감한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예. 그래서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인데요. 그 듣기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 생김새만큼 각자 생각이 다르다 하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말할 목적이 아니라 이해할 목적으로 듣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는 듣자. 상대방이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는가, 왜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예. 이 부분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크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이제 제가 정리하기로는 결국은 우리 세상살이에 대한 태도 또는 뭐 세계관하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상대방의 타인에 대한 존중 또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 존중의 태도가 결국은 말을 또 잘 듣게 되는 그 첩경이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그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 두 번째 시간까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이제 가을이 한참 깊어질 때 뵙겠습니다. 다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건강히 잘 계시다가 추석 연휴 잘 되시고 10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 한번 들까요? 예. 오늘 낮에 오후 2시부터 녹화로 진행한 대담 영상이었습니다. 10월 달에 10월 둘째 금요일 날, 두 번째 금요일 날 다시 다른 또 추가된 내용으로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이 김대승 원장님의 강의는 굉장히 비싼 강의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가만 좀 따라해 보라는 것 좀 따라해 보시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 이제 경주 소식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톱은 월성원전 1호기 그 월성원전 민간조사단 방사성 물질이 실제로 월성원전에서 방출이 됐다, 샜다 이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에 한수원이 작년 6월 달에 작성했던 월성원전 부지 내의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서 이 내용인데 월성 1호기에서 4호기 사이 부지 12곳 지하수 배통에 대한 감시 결과 11곳에서 삼중수소 검출이 됐고 27곳에서 지하수 관측정에서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다. 그리고 이게 비계획적인 배출이다. 그래서 누출이 아니냐 이런 의혹 뭐 작년 1월달 굉장히 우리 경주에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러면서 원안위가 그 민간 조사단을 민간 그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꾸렸고 오늘 그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먼저 부지 내 토양과 물에서 세슘 137 그리고 삼중수소와 같은 이 방사성 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됐다는 오늘 1차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발전소 밖에 외부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어렵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뭐 했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시간 걸려서 조사해놓고. 오늘 월성원전 부지 내에 그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그리고 현안 소통협의회 오늘 월성원전 내에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 공개를 했는데요.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 나왔다. 이 관련해서 원자력위원회가 지난 2월 달에 민간조사단 꾸렸고 3월 30일부터 조사를 했고 그 결과들을 오늘 밝혔는데요. 월성 1호기 부지 내의 물과 흙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후 해결로 저장소 벽체 주변 토양에서는 감마액종이 최대 37베크롤 뭐 이렇게 검출이 됐고 자체 처분 허용 농도보다 3배가 넘는 양이라고 하고요. 물에서도 세슘 137이 나왔고 또 75만 6천 베크렐의 삼중수소 이게 모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방사성 물질이 세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부실한 보수공사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1997년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 이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원설계와 다른 구조로 차수막이 시공이 돼서 이런 거 보면 참 후진적입니다. 저장소가 새는 걸 막아주는 차수막이 제 역할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저장조 콘크리트 벽에 발라진 에폭시의 방수 성능에도 결함이 있어서 냉각수가 누설이 됐다. 다만 부지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방사성 물질의 외부 환경 유출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기존 및 신규 관측공의 수위 측정 뭐 등등을 통해서 향후에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조사단과 협의 없이 조사 대상인 월성원전 1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의 저장조 차수벽 및 차수막을 제거해버려서 이 차수 구조물 상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도 선명하지 않은 도면이 포함되어 있고 답변 자료 제출도 더뎌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도 꼬집었고요. 앞으로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와 차수 구조물 등의 건전성, 감마핵종 유출 여부, 터빈 갤러리 내 높은 삼중수소 농도의 검출 원인, 그리고 1호기 터빈 갤러리 바닥 침전물의 감마핵종 검출 원인, 또 부지 내의 관측정 측정값 추이 분석 및 원인, 또 외부로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자체 내부 조사 결과 다 났던 건데, 어쨌든 민간조사단 오늘 이런 결과 내놨고요. 하여튼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결과물들을 내놓기를 우리 경주 시민들로서는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싶네요. 부디 좀 단디.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주경찰서에서 지금 석장동 쪽에 범죄 안전 환경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물
구축 중인데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가상 공간에서 그 실제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범죄 예방 시설물들 하고 있는 것들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피드백도 하고 이런 것들 구축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 스마트폰 앱 제페토에서 석장동을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미리 이렇게 범죄 안전 환경 개선 사업을 가상 세계에서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하고, 지금 성건동에는 석장동 일원에는 그 공원도 조성하고 안심길도 만들고 있고 침입범죄 예방 특수 형광물질 도포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미리 지금 구축하고 있는 석장동 이런 범죄 환경 이런 것들을 가상공원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방문자들과 이 가상 세계를 방문하는 사람들하고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좀 뭐 보완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이 또 외국인들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성건동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지금도 다음에 성건동 쪽에 편의점 쪽에도 10시 이후에 영업 못하도록 최근에 경주시가 성건 파출소하고 홍보활동, 계도활동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9월 6일 시작됐던 제5차 재난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많지요. 이의제기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고, 이게 88%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럼 12% 사람들이 재산소득의 12%냐? 그것도 아닌데, 이런 애매한 기준 때문에 탈락해서 그 이의 신청한 건수만 해도 벌써 한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25만 2천 명 가운데 88% 22만 3천 명이 이번에 그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2,900명은 못 받는 겁니다. 지역마다 이런 그 애매한 기준, 사실 이 정부가 돈 주고 욕먹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괜히 홍남기 부총리가 고마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기준 자체를 애매한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어제 논산시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 받은 시민들 대상으로 논산시가 예산을 마련해서 추석 전에 그 12%의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광명시, 경기도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가 못 받는 시민들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했지만, 오늘 경기광명시에서도 1인당 25만 원 정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들에게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경기도에서는 이 경기 광명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 인구가 한 29만 5천 명인데, 하여튼 그 14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못 받는 사람도 저는 지급을 한다는 계획이고, 경기도는 이것뿐만 아니고 고양, 안성, 구리, 파주시, 경기 광명시가 함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고, 경기도가 90%, 각각 시가 10%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는 모든 지자체가 이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다 받게 한다는 것이고, 충청남도에서도 이제 논산시 같은 경우들 이렇게 또 다 받게 하겠다. 그리고 충남도 지자체협의회 차원에서 의논해보고 있다. 그럼 우리 경상도에서도, 경북에서도 이걸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이게 무슨 소득 기준도 아닌데 당연히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경주시에서는 어제부터 10만 원 특별지원금 이거 지급하면서 사실은 뭐 여력도 없고 그렇겠지만, 도 차원에서 이거는 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어제 논산시에 뭐 이 기사인데, 논산시에서도 어제 그 못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어제 제가 설명을 그 기사를 알려드렸고요. 논산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건 뭐 사피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오늘 공수처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 손준성 검사에게 범행을 지시한 피의자로 특정을 해서 입건을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그 공개 면접에서 손준성 검사든 대검 누구든 과실이 있으면 총장으로서 사과하겠다. 이 여전히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씨가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결코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본인이 마치 자기는 이제 벌써 선긋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모르고. 근데 만약에 손준성이가 보냈다 그러면 내가 당시에 대검 총장이기 때문에 사과할게. 이 정도의 지금 수사들을 내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손준성하고 연결고리에 나름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이 방송 시작할 때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이게 너무 크게 올려놨고. 조금 전에 하나만 더 올려볼게요. 이거 누군가가 이제 글을 올린 건데, 이제 드디어 꼬리 자르기가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그 글인데요. 드디어 본격적인 이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근무 기간이 길지 않으면, 이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윤석열 총장하고 석 달밖에 일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근무 기간이 길지 않으면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 업무 지시를 안 받고 일한다는 그런 뜻이냐. 석 달밖에 일해서 나오고 내 수족이 아니고 내 라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라인이다. 그럼 최강욱 대표가 자기 라인 사람 시켜서 자기가 고발하게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이제 그 손준성하고 일했는 기간이 짧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들을 막 내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일종의 초점 흐리기죠. 논점 흐리기죠. 그러니까 일했던 기간이 석 달이면 사실은 수사정보 정책관은 대검 총장이 지시 없이 움직이기 어렵다는 게 우리가 지금 함적 의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나하고 근무한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돼. 그래서 나하고는 별 그거 없어.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죠. 석 달을 일하든 두 달을 일하든 한 달을 일하든,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대검 총장의 바로 수족처럼 눈과 귀가 되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이 지시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게 거의 모든 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지적인데, 이제 와서는 내하고 일했는 기간이 짧으니까 내하고는 별 무관해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드디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는 흔적들, 시도들이 보입니다. 당당하지 못하죠. 검사들, 그러면 손준성 정책관도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냥 지금 보면 총장보다 많고 다닌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 검찰 직원도 있을 테고 또 부하 검사도 있을 테고, 나중 되면 그 부하들이 또 작성시켰겠죠. 수사정보 정책관이라 되는 사람이 본인이 쳤겠어요. 나는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작성 안 했는 거 맞을 겁니다. 시켰겠죠. 밑에 사람이 쓰게. 본인이 수사정보 정책관이 되는 사람이 타이핑했을 리는 없잖아요. 자, 이거 정말 나라의 검찰이 만약 이 사실로 드러나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이 한 나라의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사건이 되겠죠. 이게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진영을 떠나서 민주당 지지하든 국힘을 지지하든 다 본인들에게 닥칠 일이기도 하고, 그 진영을 떠나서 냉정하게 한번 사실관계를 바라보자고요. 앞으로 수사의 진행 방향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사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 받아야 될 문제들이죠.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우리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검찰도 공무원이잖아요. 거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스스로 총장에게 가게 되는 것을 고발장 작성을 해서 그 제1야당에게 주고, 제1야당 그 당시에 뭐 법무팀장인가요? 법률지원단장은 그걸 또 당 소속 무슨 그 소속 변호사에게 줘가지고 고발장을, 그리고 어제 이제 JTBC에서 나왔잖아요. 김웅이라는 사람이 대금에 고발해라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온 상황. 이제 하나만 더 드러나면 되는데, 윤석열 총장도 결국은 손준성에게 시킨 것들은 나름대로 증거인멸을 했을 거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다 같이 한번 까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본인은 증거인멸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친 거 아니냐. 국민들 앞에서 증거 대놔라. 그 증거들이 삭제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 증거들이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과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번 주말 휴일은 날씨가 계속 맑은 걸로 나오던데요. 우리 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월요일 날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라이브로 좀 많이, 며칠 안 되니까요. 이게 사실 추석 아래는 좀 기사도 비수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다니기도 어렵고 또 지금 뭐 추석 아래 또 다니기도 뭐 좀 구리 기자들이 되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추석 아래 다니면 괜히 좀 뭐 이상하잖아요. 명절 앞두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덜 다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사도 적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래도 뭐 우리 사랑방처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라도 만들도록 라이브로 이렇게 또 라이브도 하고 또 약속 있으면 녹화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월요일 날 주말 휴일 이번에 날씨가 아주 청명하더라고요. 다음 주엔 또 비도 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태풍도 강력한 게 올라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태풍 오기 전에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좋답니다. 휴일 제일 좋은 게 산으로 들로 야외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또 재충전, 에너지도 재충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음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포커스 구독하기, 좋아요, 주변에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마칠라 거의 또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주말 일요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